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민생은 사실은 어떤 정부에서건 어려웠거든. 사실은 어떤 정부에서건 어려웠어요. 그쵸. 그래서 민생은 좀 먼 문제야. 그렇잖아요. 이 빈부격차 계속 벌어지는 거는 지금 사실이고 이거 상당히 좀 구조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먼 문제. 그러면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 눈에 딱 보이는 문제는 결국은 드러난 부정부패예요. 드러난 부정부패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밖에 없는데 요것을 지금 정도 드러난 팩트는 상당히 지금 상황이 의혹이 위중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돌파를 못하면 3년을 끌 수 있느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그 생각만 할 것 같거든. 뭔가 돌파해야 한다는 건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묻으면서 거부하면서 3년을 어떻게든 임기를 마칠 수 있느냐? 두 가지 말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게 세 번째 방법인데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직의 몰락과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세 번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이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뭐 지금 최상병 특검부터 좀 짧게 예. 말씀드리면은 이제 5월 2일에 민주당은 이제 본회의에 올리겠다라고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방미 일정이 있는데 직권 상정을 할지 말지 이제 뭐 여야 합의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5월에 처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없죠. 현재 국민의힘의 의원이 18명이 돌아서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총선 이후에 좀 이제 많이 재편이 돼서 18명이 이제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본 게임은 이제 22대 국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처음 올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108명이니까 지금 국회의장 빼고 299명이면은 8명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4명 정도는 이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제 찬성한다라는 입장, 조건부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4명만 더 설득하면 되니까 이철규가 이제 긴급하게 투입이 되는 이런 모양새인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왜 특검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 수사와 뭐 이런 얘기 논리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공수처 뭐 수사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공수처장이 지금 비어 있고 오히려 열심히 해서 지금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검찰에 넘겨야 돼요. 예. 그러면은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지.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소 불기소 판단 자체를 안 해버리잖아요. 지금 뭐 권오수 회장의 1심이 이미 유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판단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만약에 불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검찰한테 그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거를 검사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공수처를 제가 못 믿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넘겼는데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권이 넘어간다라는 시그널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게 3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3년은 뭉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뭉갤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특검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민간인이 있고 공직자지만 이제 민간인이 있고 군인이 있어요. 그럼 두 사건이 하나는 군검찰로 넘어가고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검찰로 넘어가요. 그럼 이걸 따로따로 수사를 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협조를 막 이렇게 정말로 의지가 충만해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막 속전속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굉장히 뭉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네. 김계환 사령관부터 해가지고 쫙 이쪽 군검찰에서는 따로 하고 여기에는 뭐 이러면 뭐 이시원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시원이나 뭐 유재은 법무관리가 이쪽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 간의 소통이 지금 가장 핵심인데 이거를 지들끼리 따로따로 하면은 이것 또한 뭉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고 특검은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딱 100일 안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구성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가 특검 정국이 되고 그런 다음에 특검은 기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소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진척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3년 내내 뭉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특검에 안 가면은. 그러네.
뭉갤 수 있다. 뭉개버리면 참 이거 유권자들 192석 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인데 이게 네. 지금 8석기 부족해서 뭉개져 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선은 저는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민생은 예. 사실 이제 경제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민생 경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 하나도 안 가졌던 분들이 지금 특검을 놓고서 또 민생을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이거 좀 기망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경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정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그 부부의 의혹,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막고 있는 의혹, 이게 이제 양명주 의혹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겨냥하는 것이 사실은 최수근 상병, 그 이태원 참사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전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저 공수처에 대해서는 물론 범죄가 특정돼 있긴 합니다만은 공소유지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를 합쳐놔서 이제 공수처가 비판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공소유지까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 공수처 자체는 조직이 워낙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이 중대한 국기문란 사안을 수사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특검을 한다고 해가지고 공수처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수처 검사들은 지금도 수사하고 있고 하면 됩니다. 하면 특검을 만들면 메머드급으로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기한도 제한돼 있고. 그럼 거기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파견을 옵니다. 그럼 자기들이 수사했던 바구니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직 대통령이 연루됐다라는 국기문란 사안이고 이 사건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공수처가 뭐 처장과 차장이 공백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1년여간을 이 수사를 뭉개왔고 또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씨에 대해서 호주 대사까지 도피를 시키는 이런 정황까지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떠나서라도 이 사안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그 특검이 매기처럼 버티고 있어야 공수처가 지금처럼 그나마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반드시 특검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민생 논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의 가장 큰 이익은 돌파할 방법도 없어. 나머지 세 번째 수는 몰락하기는 싫어. 그러면 지연 전술, 뭉개는 것, 침대 축구 뭐 이거잖아요. 그러면 뭉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정부 구성 그리고 여당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여당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비대위원장 임명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무난한 이 관련 비대위 다음에 가장 무난한 대표는 누가 될까요? 한동훈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차기 이제 대표로 가기 위해서 황우여 예. 비대위원장이 2달간 관리하고 이제 전당대회를 연다는 건데 예. 뭐 사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친윤 쪽에서도 후보가 하나 나올 것이고 수도권을 대표해가지고는 나경원 의원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붙는다 그러면은 한 빅3 정도로 저는 구도가 잡힐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출마 결심을 밝히진 않았으니까 좀 두고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전당대 열어서 한다 한들 원내대표도 지금 뭐 이철규 의원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냥 친윤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비대위원회에서도 뭐 전혀 반성과 성찰, 뭐 그동안의 백서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전당대 열어서 한다 그러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 그러면은 뭐 한동훈, 나경원 이 두 분은 좀 그 결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친윤 쪽에서 후보를 좀 세워서 그분이 좀 어부지리로 좀 당선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한동훈이 핵심이었는데 또 친윤한테 밀리는 정도로 대통령과 소원해졌단 말이에요. 참. 근데 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특검법이 여러 개가 발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이제 1번이 뭐 최상병 특검이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고 조국 혁신당이 얘기하는 한동훈 특검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모든 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한동훈 특검이 오면은 받아. 야당에 아니 이제까지 늘 속보이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다. 받을 수 있. 왜냐면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더 드라마틱한 거는 대표로 만든 다음에 받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제 중량감을 좀 높이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거를 다 불기소 무혐의 처리를 했잖아요. 아예 그 한동훈 장관의 자녀
입시 뭐 비리 아니면 뭐 표적 의혹과 관련해서. 근데 이거를 수사심의위에서 다시 보겠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경찰이. 그거는 지금 이건 시그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처단하겠다.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는요. 본인 의혹이 일단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법무부 장관 하면서 잘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배우자 논란도 있습니다. 이 배우자도 김앤장에 취직한 그 미국 변호사, LLM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진은정 검사,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그래서 그분도 김앤장 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렇게 검사로 잘 풀릴 때 그때 이제 관련해가지고 또 김앤장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배우자 논란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빠도 또 대단. 그렇죠. 아버지도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주인공이고 또 천안 문제 있죠. 거기다 또 자녀 문제까지 있으니까. 천안도 검사네. 천안도 검사.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들이 수면 아래 있는 것이지. 저는 뭐 한동훈 특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만은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온갖 의혹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렇죠. 이제 막 경쟁 후보들이 흘리고 언론 플레이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 시중에 도는 얘기들만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의혹 5가지 의혹조차를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그것도 첫 선거인데 이걸 돌파해낼 수 있을까? 아무리 그분이 말이 빠르고 아주 현란하게 발언을 하더라도 전 이 의혹들도 버텨내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특검까지는 안 가도 자동으로 정리될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이 두 눈 부릅뜨고 오늘도 페이스북 계속 쓸 거예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니 홍준표 시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구시장인데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네.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는 뭐 지자체장도 당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그렇습니까? 그 분위기를 볼 거예요. 분위기를 본인이 이제 먹을 수 있는 판인지 아닌지. 왜냐하면은 뭐 개도구럭도 다 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망신을 당하거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윤 후보로 홍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윤홍 합작 뭐 그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봐야 되는데 뭐가 됐든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황우여 이분이 연세가 47년생입니다. 47년생. 76세. 뭐 77세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이제 밖에 외부 활동 못했는데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52년생이에요. 더 형님이시네요. 더 형님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 미국에 이제 바이든 빼놓고는 제가 박지원 원장하고 바이든 빼놓고는 제일 연장자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한다라는 게 보수의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물이 없어요 지금. 진짜 보수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이제 고령 중에는 김종인 위원장 83세 있으시니까 뭐 더 얘가 있기는 한데 뭐 개혁신당 쪽이라.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찐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한동훈 제가 왜 찐윤은 후보를 말씀 못 드렸냐면 인물은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쪽은 누군가 세울 겁니다. 근데 그 세우는 인물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좀 유력하게 좀 검토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는 지금 심심치 않게 밑단에서 얘기는 돌고 있고 게다가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정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중앙정치에 그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판이 열리면은 홍 시장도 뭐 결단하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그 원조 친윤 그 1, 2년 전만 해도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장제원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사실 아직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새로 뽑혀서 룰이 어떻게 될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권성동 의원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모 이제 다선 의원은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고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원조 윤핵관이긴 한데 지금 그 찐윤들의 분위기는 권성동은 조금 많이 벗어났다.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내가 윤핵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선거 전에.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머리가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거리를 둬야 될 때다. 잘못하면은 이게 같이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친윤 대표 주자로 가기에는 조금 오히려 포지션이 애매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도 출마를 결심했다가 여론조사가 거의 한 자리밖에 안 나와서 맞아요. 김기현 대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띄울 힘이라도 있어서 띄웠는데 이분은 뜨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좀 흑역사가 있고 지금 친윤 쪽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배현진 의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재선이기도 하고 나이가 젊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라는. 당대표로?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현진 의원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박정훈 당선인이 이제 송파 이웃이거든요. 예. 갑을 지역구 이제 서로 붙어 있는데 나와가지고 뭐 배현진만한 인물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슬쩍슬쩍 좀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세대 교체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정말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하는 또 배현진 의원도 사실 원조 윤핵관 호소인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도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네. 예, 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이 뭐 머리가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정말 뭉갤 수 있다 그리고 침대 축구하면서 3년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마지막에 기회를 잡는 게 중진들로서는 좋거든요. 다음 정권을 또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등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대선에 지금 눈길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마치 이제 구원투수가 한 6회에 나오면 힘들잖아. 6회에 나와서 4회를 던지면 힘들어. 6회부터 9회까지. 그러니까 본인은 8회 말이나 9회 초에 나오는 게 제일 좋지. 롱 릴리프죠. 이거는 예. 힘들어. 이거는 힘들어. 그 중간에 가다가 본인이 안타 맞고 홈런 맞아서 본인이 그냥 강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끌겠네. 뭐 다른 이 사람들 것보다도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거는 예. 그냥 뇌피셜인데 예. 신뢰를 정말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게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었어요. 그렇지. 예.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살짝 본인들이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론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의 원조인 거야 사실은. 그때 그렇죠. 법정에서 우셨어요. 권성동 소추위원이 네. 탄핵시켜 달라고 울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정도. 아이고,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소추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요건 유승민이 다 먹어요. 아니, 탄핵을 시켜달라고 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면서 온 게 아니에요. 야,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이미지 변신도 굉장히 빠르고. 아니, 유승민이 다 한 줄 알았어? 유승민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다음에 이제 세보수당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죽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그때 먼저 탈당한 의원 뭐 탈당 준비하던 사람들이 유승민이 안 나가면 우리는 죽어도 안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승민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뭐 다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유승민 의원은 욕만 오질나게 먹고 배신자라고 찍히고 네. 실익은 다 다른 의원들이 다 챙기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게, 자, 이 뭉개는 시나리오, 대통령 입장에서는 돌파가 안 돼. 돌파할 방법이 없어. 팩트들이 계속 나타나. 최상병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뭉갤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뭉개면서 시간만 벌어.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본인은 이제 뭐 어떻게 나올 생각은 없고, 분명히.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192석, 그리고 범야권 전체, 이거는 국민들, 유권자들 기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 총선 전에 기대 수준이 엄청 높았어. 근데 막상 이제 실적이 나오는 어닝 시즌이 된 거예요. 앞으로 어닝 시즌이 계속 다가와.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거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지방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어. 그러면 1, 2년 안에 야권 입장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그렇게 바랐던 어떤 실적을 내라. 그 실적이라는 거는 민생이 좀 바꿔지든지 국정 기조가 바꿔지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설득을 못하고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대통령을 좀 끌어내리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정 정도의 기대 수준을 야당이 어떻게 할 만한 그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거잖아. 없죠. 예, 결국은 이거는 네. 대통령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네. 야당하고 대화를 하거나 협치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치. 108명이 이탈만 안 하게 잡고 있으면은 이거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네. 이번에 영수회담의 이 아무 빈손 결과고 지금 이철규 의원을 내세워서 이제 그립감을 잡으려는 건데 주목할 거는 저는 당장은 그렇게 8명이 올해 안에 뭐 이렇게 이탈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역대 선거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사이클이 네.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민주당 계열이 잘 나갈 때와 이제 보수가 잘 나갈 때가 있는데 보수가 다시 소위 말해서 보수의 구군이라고 하기 그 보수당의 상승기의 시발점은 항상 보궐선거였어요. 보궐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큰 선거들을 연달아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됐을 때, 박형준 시장 됐을 때 이때였고, 뭐 98년에 보궐선거 이기고 2000년에 총선을 이겼다라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년에 아마 보궐선거가 있을 겁니다. 있겠지. 있을 거예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명이 지금 걸려 있고 크든 작든 몇 명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보궐선거 결과가 딱 나오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보수가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큰 기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후년에는 이제 지방선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선이고 보수가 여러모로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근데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국민들 특히 여러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뭐가 진행되기는 원래 어렵고 그렇지. 당장 특검이 되더라도 이거는 원래 수사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을 구성하는 데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법 통과하는 데 시간 걸리고, 구성하는 데 시간 걸리고, 수사 또 3개월 해야 되고, 기소까지 가려면은 무조건 이건 내년이다. 내년 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러네. 그리고 이거는 내년 하반기로 좀 봅니다. 내년 하반기. 예. 아무리 빨라도 네. 내년 하반기네. 근데 저는- 내년 봄도 힘들겠다. 근데 저는 지금 국회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은 네. 사실 야당 입장에서 특검을 관철시키는 거는 전 더하기 빼기라고 봅니다. 이건 민생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기초 산수 수준의 난이도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드루킹 특검 같은 거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관철시킨 게 아니에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결연한 의지와 여론을 갖다가 해가지고 결국 추미애 대표가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192석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힘이 없다. 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애초에 제가 총선 때도 범야권금 200석을 달라고 제가 보수 정치인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108석이 국민의힘이 가져간 상황인데 전 이렇게 봐요.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당시에 탄핵도 의원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적 여론을 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국회가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최수훈 사면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시간을 더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명분을 더 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명분은 차고도 넘치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최수훈 상면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민생, 개헌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 더하기 빼기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이 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거를 특검도 해결 안 하고서 이걸 뭐 내년에 가서 해결한다? 저는요 그동안에 증거인멸 다 되고요 증인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192석 충분해요. 옛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얻어낼 때에 비하면은 너무 힘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여론전을 하고 이 이슈 하나에만 좀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요. 최상병 특검 하나에.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최고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 통과 안 되잖아요.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올려가지고 이거 해결 못하면은 한치도 못 나간다. 라고 해서 여론을 등 떠 있고서 이걸 싸워야지 여기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요. 저는 죽도 밥도 안 되다가 끝나고 나중에 또 보수에서 어떤 또 변신수를 써가지고 뭐 반기문 할아버지라도 누구 데리고 와서라도 그렇지. 정권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전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저는 뭐 우리 신 변호사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뭐 뒤로 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제가 뭐 드리는 거고요. 일정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어쨌든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여야 간에 그때도 조금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은 과거에 어떤 정치 문법들이 있으니 야당에서 들어눕고 단식하고 뭐 이러면은 받아줬습니다. 근데 턱도 맞았다고요. 네, 김성태 김성태 원내대표 턱도 맞고 그랬는데 네. 지금 그럴까? 내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은 눈도 깜짝 안 할걸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눈도 깜짝 안 했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탄핵 급행열차라고 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최근에 당선된 검찰 출신 뭐 그쪽 이제 얘기를 전화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떨고 있을 거라고 지금. 떨고 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직권남용으로 박근혜를 수사했을 때 이 논리가 정확하게 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제일 잘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탄핵으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식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다 뭐 한 10명이 다 쓰러지더라도 절대 받을 리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오히려 이제 자, 현실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여기서 조금 더 정밀하게 봅시다. 네. 최상병 특검은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를 했지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의 목까지 겨냥이 안 됐어, 칼이. 그렇죠. 최상병 특검만 대통령의 목까지 겨냥이 된 겁니다. 그럼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 김건희 박사 특검은 제가 일부러 김건희 박사라고 하는 줄 아시죠? 네. 김건희 박사로 인정을 하실 분들은 인정하시라 이거예요. 김건희 주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주부라고 한다는 무슨 저 선거 방송 심의회 그 최초로 위원이라는 분 있잖아요. 예. 그냥 같이 일했어요. 예, 그분이랑 수정 60분 PD였죠. 예, 그분이. 근데 김건희라고 하면 예. 안 됩니까? 김건희라고 하면? 김건희 박사가 어울릴 것 같아. 박사. 예. 김건희 박사가 풍자도 되고 예, 여러모로 한국 사회에 국민대학교 교수님들도 좀 똑똑히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숙명여대 석사준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한국의 대학 교수들은 좀 정신 좀 차리시고 본인들도 박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박사 특검은 김건희 박사와 연결된 거야. 개인의. 자, 이 개인이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혼만 하면 돼. 예? 이혼은 아니. 양재동에 있어요, 가정법원은. 멀지 않아요. 아니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혼 직전에 가든 그 대통령 끝나고 나서 이혼을 하든 간에 결단을 내리면 되는 거지. 결단을 내리면 돼. 왜냐하면 본인의 자리가 진짜 중요하고 이렇게 가야 그래도 내가 내 체면과 내 명예와 이거를 대통령으로서 내가 그래도 한국 대통령 5년 그래도 했다. 이거를 만약에 정말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제가 보기에 최상병 특검은 절대 안 받고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네가 들어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왜냐하면 이거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사들도 많은 평검사들이 아니 소환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아니 형님이라고 이거 그냥 이게 말이 돼 쪽팔려. 이게 검찰청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후배들 검찰 조직 보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최상병 특검은 검찰로 가지도 않았어. 그러면 최상병 특검은 야권이나 시민들과 그리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김건희 특검을 일단 받아버리면 그러면 사태가 무마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도 않을까.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내가 이제 말을 하고 우리 신변님께서 말씀하셔야 돼. 자, 두 분의 관계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뭐 상식적, 비상식적인지 모르겠는데 알았어요. 일단은 그 지배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주종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는 제가 굳이 말을 안 하겠는데 실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저기 당 부인들 배우자들 그 의원들 부인들하고 만났을 때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 있고 요거는 장성철 소장이 방송에서 얘기한 거니까 하려면은 나를 고발하지 말고 장성철을 고발해라. 왜냐면은 그때 이제 장성철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고문들하고 대통령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의 고문들이 이제 또 이 연륜과 이런 게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왜 제2부속실 안 만드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라. 정돈 좀 해라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창가로 가가지고 밖을 딱 내다보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진짜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두 분의 관계가 생각보다 그리고 약간 빌 클린턴과 힐러리의 관계하고도 좀 비슷하다. 그럴 수 있네. 약간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거든 힐러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빌 클린턴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1+1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네. 같이 통치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때 선거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덤으로 나보다 더 똑똑한 힐러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올 것이다. 물론 힐러리가 더 똑똑하긴 해. 진짜 더 똑똑했어요 실제로. 진짜 공부 잘했대요. 예, 완전 공부 잘했대요. 똑똑한 사람이 어쨌든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게 뭐 내가 손절을 하고 그럴 관계가 아니라 그렇구나. 가면은 같이 가고 살면은 같이 살고. 아니 약간 근데 그렇게. 저는 네. 그 주유소 습격 사건 정신을 늘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주유소 습격 한 놈만 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도 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은 저는 주변이라고 보고 본질은 주변이야. 최수근 특검을 해야 여기서 나오는 게 줄줄이 고구마거든요. 이거는 국기문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은 그냥 형법을 적용 안 한 거예요. 그걸 뭐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대통령이 국기문란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반헌법적 사안이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일단 다르다는 거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단 하루도 용산에 못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과거에 YS 대통령은 서슬퍼렇게 정말 잡아가지고 고문하는 시대에도 23일 동안 단식을 해가지고 당시 5개 조항을 내걸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기폭제가 돼가지고 6월 항쟁의 그 에너지로 온 건데 YS는 단식을 23일을 했습니다. 자, 죽기 직전까지 했거든요. 제가 아까 그 그렇죠.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원들 단식하다가 누구 하나 병원 가잖아요. 제가 그 자리 가서라도 저도 단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기서는 맞서 싸우고 끝까지 가야지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야. 그럼 끝까지 자기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너무 의석만 의지하고 너무 나이브하게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전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지금은 덤벼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병원 실려가고 이제 완전히 난장판 된다.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20% 금방 10%도 금방 5% 간다고 봅니다. 그럼 국민 여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 이 정권이 버티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승은 했지만은 정말 민심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좀 받아안을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요 더 이상 이제 민생으로 연기하고 쇼해도요 그럼 안 받아들입니다. 안 와닿습니다. 정말. 그럼요. 네. 다 대파 들고 지금 들어갈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뭐 갑자기 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한들 그것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거든. 그렇죠. 예. 지속 가능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만큼 우리가 성장한 만큼 그거가 안 된다면 그래도 비전은 있다. 이렇게 살면 된다.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그리고 거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특보를 주기한 씨 같은 사람 검찰 후배에 수사관을 갖다 임명해놓고 민생을 챙긴다? 저는 거의 그 국민들 상대로 싸우자고 느꼈거든요. 아니 민생특보를 자기 측근 검찰 인사 앉혀놓으면서 선거 패배 이후에 국무회의 와가지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이건 거의 말장난 수준이기 아니, 주기한 씨가 때문에 민생특보예요. 민생특보를 신설을 했죠. 월급은 장만급짜리. 검찰 수사관이었던 사람인데. 맞아요. 월급은 없고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활동을 지원받는 활동 지원비. 근데 무슨 민생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생을 돌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세요. 그거는 국회에서 늘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특검 문제는 너무나도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이게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땐 이거 피의자 선상에서 수사받는 분들과 그 가족을 빼고는 다 동의할 것 같거든요. 이거부터 좀 해야 된다. 가장 쉽고 낮은 난이도의 특검 이것도 관철 못 시켜내면서 딴 거 하겠다는 사람은요. 거의 국민 속이는 겁니다. 쉬운 거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들으니까 야 우리 이 순둥이 신인규를 누가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어 생각이 드네. 굉장히 옛날 순둥이였고 그랬는데 그렇죠. 완전 투사로 만들었어. 아니, 누구예요 근데 대체 이게? 최강 시사 제가 KBS에 있을 때부터 이게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를 보면 지금 한 3, 4년 지났잖아요. 우리가 안 지가. 근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인 거야. 아니 저쪽에서 탁구를 아주 그 지저분하게 치면 이쪽에서도 지저분하게 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테니스도 막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도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침대 거야. 축구 보세요. 누워서 안 네. 일어나. 쥐 그 푸는 것만 계속 해보세요. 네. 그럼 화가 날 수밖에 없지. 난 다음 주에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돼 지금. 징계로 지금 괴로워 죽겠어 지금.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진짜 나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진짜. 대통령이 그리고 주기한 씨 같은 경우도 민생특보 뭐 광주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검사실에서 사적으로 끈끈했대요. 맞아요. 끈끈할 수밖에 없는
그 직위에 검사 있고 그 검사에서 거의 이제 모든 뭐 검사실의 집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잘 한 데다가 한 10년 전부터 뭐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사석에서 그냥 해버렸다고. 근데 그분 아들도 지금 대통령실에 네, 근무하고 맞아요. 저는 네. 주기한 네. 씨를 대통령실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법률 수석 만든다면서요. 법률 수석의 비서관으로 그렇지. 임명을 하든가 그러면 널리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민생특보 이러면요. 거의 장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국민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너무 사적인 인연을 공적인 거에다가 너무 많이 갖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옆에 있는 김건희 박사도 그렇고 너무 그런 게 많아. 그리고 많이 들켰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뭐 하는 거지? 주권자는 우리인데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서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별로 폼이 안 나. 그것도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나가면 좀 이렇게 멋있으면 좋잖아.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막 그 자질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대선 때 야 의전은 잘할 거야.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의전은 잘할 거야. 배운 게 원래 청와대에 있었어. 여기에는 다 동의했거든. 퍼스트 레이디도 그렇죠. 했잖아요. 네, 네, 그렇지. 대리로 했죠, 대리를. 대리로 했지. 그러니까 영국에 갔는데 해가 짱 떴잖아. 그래서 근데 이분들 너무 불안해. 의전 실질도 못하지만 의전도 못해. 근데 진짜로 이번에 이제 재외국민 투표율이 굉장히 네. 높았잖아요. 뭐 그 투표율이 뭐 실제하고 다르네. 왜냐면 등록한 사람만 또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뭐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외국에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투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격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부끄러워.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예, 정말 마지막으로. 근데 거의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회담 보고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보고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 읽으면서 그게 네.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맞아요. 그게 이제 최후 통첩이어서 쉽게 네. 얘기하면은 안 바뀔 거 알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바뀌면은 우리는 우리 마위에 갈 거야. 우리 뜻대로 갈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단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